명품 기본 이론서 2강입니다. 2강은 1강과 마찬가지로 CS 개론 중 챕터 1에 해당되는 CS 관리 개론 중 고객 만족 이론과 함께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 만족 이론이에요. 우리가 처음 CS 리더스 관리사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그 학자별의 정의와 함께 좀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닥 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까? 이론이 기대 불일치 이론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자별 정의에서 기대 불일치했더니 누가 있었죠? 우리가 올리버가 있었어요. 올리버가 있었죠. 자, 올리버가 이런 기대 불일치 이론을 좀 확장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자, 우리 올리버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좀 넓게 퍼졌는데, 기대 불일치, 기대라는 것과 긍정적인 불일치, 부정적인 불일치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대라는 거, 우리는 말입니다. 무언가의 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뭘 가지고 있어, 사전에? 기대라는 걸 가지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야, 거기 정말 가봐. 너무 괜찮아. 부전이 있고요. 내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참 괜찮더라.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 기업에서 그리고 뭘 얘기해줘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님에게 만족되게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광고적인 것들에 의해서 광고라고 했네요. 광고적인 것들에 의해서 기대라는 것이 형성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것이 그럼요, 많이 높았을 경우에 또 이것을 만족시키기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의 과대 광고 이런 것도 사실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 보겠습니다. 기대와 성과가 불일치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내가 경험해 본 것과 자,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불일치, 부정적인 불일치. 당연히 긍정적인 불일치는 뭐다? 만족이고 부정적인 불일치는 불만족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죄송해요.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이 밑에 있네.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하지만 실제 경험이다 서비스가 실제보다 별로 아니었어요. 이게 좀 낮았네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불일치, 고객 불만족. 자, 기대한 것보다 실제 내가 서비스를 경험해봤더니 좀 더 어때요? 높았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불일치로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이론 중에 기대의 불일치는 긍정적인 불일치, 부정적인 불일치 이렇게 뭐의 기준으로 기대와 지각된 성과로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사실상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이 기대라는 거 좀 읽고 넘어가셔도 되는 이런 페이지예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요. 성과에 대한 기대와 또 기대에 대한 불일치 형성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은 뭐 구매 후에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구매 후의 행동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대와 사전에 가진 기대와 비교하면서 좋았으면 긍정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또 반면에 기대보다 나빴다면 뭐 부정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뭐 다른 안을 탐색한다는 거는 우리가 대체품을 찾는다든지 또 경쟁사로의 이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불일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십사 좀 읽어보면서 넘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기대 불일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기대와 기대에 대한 불일치. 제가 이래요. 이걸 기대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성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과로 살짝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기대와 성과에 대한 불일치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걸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렇죠? 자, 제품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제품 또는 실제 성능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다. 자, 기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뭐에 형성돼요? 구매 전에 광고를 받거나 구전을 통해서 또 경험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좀 중요해요. 자, 고객 기대라는 건 구전, 광고
경고, 또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올리버는 기대 불일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수능 이론을 우리가 외워야 되고 동화 이론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기대 불일치 이론의 밑바탕이 된 이론은 뭐다? 우리 수능 이론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된 이론으로 자, 이것도 가끔 나와요. 다음 중 기대 불일치와 연관된 또는 근거가 되는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으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좀 보세요. 대조 이론, 동화 대조 이론, 또 비교 수준 이론, 인지 불협화 이론,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근거의 이론이고 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 올리버의 수능 이론이다라는 걸 구별해서 여러분이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대 불일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소비하기 전에 갖게 되는 기대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불일치, 부정적인 불일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론이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성의 이론이에요. 제가요, 한 친구와 기말고사 준비를 했습니다. 기말고사예요. 같이 뭐 핵심 내용도 정리했고요. 같이 똑같이 뭐 우리가 10시간씩 똑같이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같이 붙어서 했다 보니까요. 똑같이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비슷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B가 학점이 나왔고요. 제 친구는 A 학점이 나왔습니다. 뭔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투입한 것에 투입이란 뭡니까? 투입. 어떤 걸 투입했어요? 시간과 노력이란 거를 투입했죠. 노력이란 걸 투입했는데 자, 산출되는 결과물이 어때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시험을 본 것 같은데 결과물이 비교해 봤더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정하다 봤습니까? 공정하지 않다 봐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보죠. 그래서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요. 고객이 투입한 노력, 구매 노력에 대해서 어떤 것들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0만 원, 이거는 내가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A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10만 원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제품을 딱 샀는데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만큼의 산출물이 없는 거예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불만족이 된다. 내가 10만 원이라는 것을 어렵게 모아서 A라는 제품을 샀는데 산출물, 결과물이 만족해요. 결과물이 공정했어요. 공정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만족이다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자,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어떤 것이 산출물이라는 거, 산출물이 공정한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공정성의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몇 가지 우리 공정성 이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정립됐다? 이런 학자도 좀 봐두세요. 애덤스에 의해서 정립됐다. 또 공정성 이론은요. 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에요. 우리 인지부조화 이론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호만슨의 어떤 이론, 이것도 중요하죠. 교환 이론도 기초로 하고 정립됐다라는 이런 부분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투입 비율과 산출 비율이 만족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공정하면 만족, 공정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불공정하면 불만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공정할 경우 교환자는 공정한 거래로 인식하게 되고 또 불공정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불만족에 대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성의 이론을 보고 있다. 그럼요. 아까는 우리 기말고사라는 상황으로 넣었지만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고객은 뭘 투입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투입했을 때 자, 공정한지 아닌지 산출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어떤 이론에 근간이 되어 있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그리고 호만슨의 교환 이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지부조화 이론 어떤 걸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요. 자, 굳건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10년
신념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꼭 S라인을 만들 거야. 그리고 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절대 야식 금지, 7시 이후에 식사 금지라고 저에게 신념과 뭐 태도를 막 넣었어요. 8시 정도 되니까 슬슬 배가 고파요. 뭐 이런 신념, 이런 태도와 상관없이 뭐 하게 돼요? 내가 불일치한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자, 부조화된 나타나게 되죠. 내가 치킨을 시키게 돼요. 치킨을 시키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자, 먹고 났더니 내 태도와 신념이 일치했어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어떤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살을 빼기 글렀어. 나는 나와의 약속도 안 지켜. 어떻게 첫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나의 태도와 신념,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뭘 하려고 노력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자기 합리를 통해서 어떤 이 불안정한 상태를 변화시켜서 조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자기 합리를 하면 돼요? 치킨은 말이야, 살 안 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치킨은 살이 안 쪄. 치킨 누가 쪄? 예, 살은 누가 쪄? 치킨이. 아니, 그죠? 치킨은 살이 안 찌죠? 살은 내가 찌죠? 자, 맛있게 먹으면 뭐 0칼로리야. 야, 내일부터 하면 되지. 무언가의 자기 합리를 통해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뭐 조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만순의 그런 교환 이론은 뭘까요? 서로 주고 받는 거죠. 투입하는 거, 상대에게 주고 받는 이런 교환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보상, 내가 뭘 전달한 거, 어떤 투입한 것의 배가 마찬가지로 뭐 되돌려 받는 것이 정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것에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형성된다. 사회적인 질서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투입과 뭐 이것을 받는 거죠. 투입과 받는 어떤 산출이라는 것이 일정한 것을 유지했을 때,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을 때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사회적인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 호만슨의 교환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페스팅과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서도 뭐 가끔 나오고 있고요. 우리 호만슨의 교환이론, 네, 교환이론 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 이론의 근거가 된 이론. 자, 밑바탕에 됐던 이론은 우리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그리고 호만슨의 교환 이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정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투입과 산출이 공정할 때 만족, 불공정할 때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자, 공정성에서는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공정성의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출의 공정성, 절차상의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공정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3가지가 각각 어떤 개념이고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거 봐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자, 다음 중 도출의 공정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찾으러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뭐 정보의 공유, 의사소통에 대한 신념, 그리고 뒤에 가면은 뭐 친절, 예절, 그리고 요구 나오면 뭘 찾으면 돼요? 그렇죠. 요구를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도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도출했어. 도출한 뜻 우리 다른 말로 뭘 바꿀 수 있어요? 결과죠. 도출, 결과. 뭘 얻었냐? 결과적으로 뭘 얻었어? 라는 겁니다. 그럼 공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도출돼야 돼요? 분배되는 거죠. 자, 투입과 도출의 기본적인 분배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뭐라고 됐어요? 평등하게, 공정하게 나눠졌는지 이것을 뭐다? 도출의 공정성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서비스 제공자에게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왓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어떤 걸 얻었어? 결과적으로 뭘 얻었어? 라는 것을 뭘 얘기한다? 그렇죠. 그것은 도출의
공정성 또는 분배의 공정성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얼마가 기여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평등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요구, 기여, 평등 세 가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도출의 공정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성 요소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출의 공정성이 이미 어떤 분배의 원칙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지각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것. 이렇게 나오면 뭘 찾으면 돼요? 도출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절차입니다. 결국 절차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절차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과정이다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결과만 공정한다고 다 됐을까요? 그러지 않죠. 좀 과정도 좀 공정해야 되겠죠. 또는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안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서비스 결과가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평가로, 제공된 평가로 서비스 과정에서의 절차, 방법, 정책 등에 관한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 쉽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친구는 A를 받고 나는 B를 받았어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도출의 공정성이 나타나게 되지요. 결과가 별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공정성으로 뭘 얘기해 주면 되면 교수님이 평가 기준을 얘기해 줬다면 평가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줬다면 그리고 단순히 평가가 기말고사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었던 어떤 발표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어떤 절차,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어때요? 공정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인지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는 건 결국 뭐다? 프로세스적이거나 그리고 방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이런 최종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도출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과 생각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절차상의 공정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출은 what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절차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how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출과 절차상의 공정성 좀 봐두시고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 남았네요. 우리 공정성 세 가지 중 하나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 도출받고 절차상 봤어요. 또 하나 상호작용에 대한 공정성이 있겠죠. 상호작용이다. 주고 받는 것, 교류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와 어떻게 공손하고 정직하고 예의 가지고 또 존경하는지 또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 스타일인지 자, 앞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요 절차상이었지만 우리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건 의사소통의 방식 또는 이런 의사소통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로 어떤 형식으로 얘기했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과 비인간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타난다. 공손과 정직과 예의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 공정성은 어떤 요소인가? 상호작용 공정성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상호작용 공정성에 해당되는 거 공손하고 정직하고 예의하고 존경하고 또 의사소통 방식 또는 의사소통 스타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의 세 가지, 도출의 공정성, 절차상의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공정성 세 가지 분류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하라?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론입니다. 우리 귀인 이론이에요. 귀인한다? 우리가 이것을 행동에 대해서 귀책한다? 원인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 개인의 행동 과정을 어떻게 주관적인 지각 행동을 어떻게 해라?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A란 친구는 나만 보면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잘 안 해요. 또는 내가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걸 알아보는 것. 이것을 귀인. 그렇죠? 행동의 귀책,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귀인. 바로 그걸 규명하기 대한 이론을 귀인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고객 만족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만족됐을 때도 또 불만족됐을 때도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도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 실수였는지 한 번이었는지 연속되었는지 통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것이 서비스 실패 또는 서비스 불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이론이다. 귀인 이론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인 이론에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두셔야 돼요. 중점적으로 봐두실 게 뭐냐면요. 자, 원어의 기인 이론 3가지, 그리고 또 내적 요인과 귀인 이론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봐두시고요. 또 귀인 이론을 결정하는 요인 3가지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중요한 것만 담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요. 자, 그럼 원어는요, 귀인 이론을 이렇게 3가지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인간성, 그리고 안정성, 인간성과 안정성과 통제성 3가지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성과 안정성, 통제성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인간성은 뭐냐면요. 이 서비스의 실패 원인이 내가 문제 있는 거야? 직원이 외적인 요소인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직원의 실수인 거야? 라는 걸 판단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짬뽕을 먹으러 갔어요.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내 입맛이 그런가? 아니면 이걸 잘못 만들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맛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죠. 어때? 나 오늘 이상한데? 짬뽕 맛이 오늘 좀 이상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도 좀 이상해. 앞에 사람도 그래요. 나도 오늘 짬뽕 맛이 이상해. 자, 그랬더니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외적이구나. 이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만드는 과정에서 추론하면서 뭘 얘기하게 되죠? 자, 이거 다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저희가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거 보상해 주시고 사과해 주세요. 무언가 불만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게 결국 책임이 누군가 있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책임인가? 또 상대의 책임인가 보는 거죠. 상대의 책임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 문제가 그래서 뭘 요구한다? 보상과 또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거. 인간성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성입니다. 짬뽕이 맛이요. 그날만 그랬는지 아니면 계속 그런 맛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원하거나 반복적인지에 대한 추론을 얘기하는 것, 그건 뭐다? 안정성이겠죠. 자, 일시적인 건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건 뭐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불만이고 또 서비스의 실패가 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통제가 가능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사장님께서 봤더니 홍합이 문제였네요. 자, 홍합을 사전에 싱싱한 거를 구매하는 건데 사장님도 이게 의도치 않았어요. 납품해주는 거기서 좀 이렇게 실수가 있었나 봐요. 사장님 의도하지 않았어. 그럼 뭡니까? 우리가 느꼈던 불만 지수는 낮아질 수 있겠죠. 아니, 사장님이 이 홍합의 단가를 낮추려고 덜 싱싱한 거를 사오셨어요. 뭡니까? 의도한 거죠. 그러다 불만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통제성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통제할 수 있었는지 통제할 수 없었는지 또는 의도적이었는지 비의도적이었는지 인지에 따라서 추론하는 것, 이것을 통제성이다 얘기하고 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원어가 3가지의 긴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다. 인간성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내 것인지 상대인지. 자, 안정성입니다. 시간 경계에 따라서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통제 가능했는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이건 통제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어의 3가지의 긴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긴 이론은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거는 원어가 있던 것이고요. 자, 우리 긴 이론은 뭐다? 어떤 행동의 원인이 개인의 신념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 내적 기인과 외적 기인으로 나눈다. 자,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별표 드릴게요. 자, 내적 기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 외적 기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내적 기인을 찾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은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내가 안 좋았어. 내적 기니까 내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내가 성격이 너무 급했어. 이건 너무 어려워. 내 능력이었어. 라고 보는 거죠. 내 안의 문제로 보는 거 내적 기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통제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또 안정한 항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외적 기 볼까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운이 안 좋았어.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난이도가 내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시험 문제 누가 냈어요? 그렇죠. 뭐 선생님이 내셨겠죠. 자, 갑작스럽고 아주 돌발 상황이 천재지변이 나타났네요. 갑자기 시험 보러 가는데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비를 흠뻑 맞아서 뭐 지각을 했다든지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이것은 갑작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외적 기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기인과 외적 기인 구별해서 꼭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기인 이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기인 이론에 결정 요인들이 있다. 어떤 행동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이론, 기인 이론의 결정 요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차별성, 일치성, 지속성이에요. 자, 시험 문제 나올 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기인 이론의 결정 요인 중에 개인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나타나는 특정 행동인가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라는 걸 그럼 지속성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비슷한 상황에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일치성, 합의성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기인 이론의 결정 요인은 세 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차별성 볼게요.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건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개인의 행동이 어떤 다양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행동인가 아니면은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인가 이런 다른 점에 대해 찾아보는 것 그것을 차별성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치성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또 협의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겠죠. 한 방향으로 일치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일치성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행동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지속적이지 않은가에 따라서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개인 이론의 세 가지 차별성, 일치성, 지속성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의미를 구별해서 이건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 만족 이론 살펴봤고요. 우리 네 번째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 볼게요. 프로세스? 우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할 때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요. 예약 서비스, 예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흐름으로 내가 그것을 구매해야 되는지, 예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어떤 절차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의 흐름, 절차를 얘기하는 거 서비스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서비스 프로세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비스도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크리스토퍼가 서비스를 세 가지의 단계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비스 프로세스로 구별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을 놓고 제공받기 전에는 어떤 거래 전 서비스. 우리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비포 서비스죠? 자, 그래서 거래 전 서비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포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포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거래 시 서비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온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거래 후 서비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그것을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래 전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는데 여기서 우리 핵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거래 전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또 거래 시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거래 후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이걸 구별해서 학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서비스 프로세스를 누가 크리스토퍼가 3단계로 나누었다. 뭐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으로 나누게 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를 뭐라고 얘기한다? 비포 서비스라 해서 우리가 거래 전 서비스라 얘기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가 제공받고 있어요. 그죠? 현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것을 거래 시 서비스. 그리고 거래 서비스가 끝난 후에 나타나는 거, 거래가 끝난 후에 나온 걸 거래 후의 서비스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꼭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네요. 크리스토퍼가의 서비스 3단계 중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는 거래 시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래 전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의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요.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이 조금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 전 서비스는요. 뭘 한 거냐면요. 서비스의 우수한, 이게 포인트예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거래 전이지만 결국 뭐 하는 거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전 서비스는 기업의 회사의 정책이 명시해야 되고요. 자, 회사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명확하게 파악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회사 조직에 대한 시스템의 유연성도 갖춰야 되고 또 기술적인 서비스도 습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혼돈하냐라고 보면요. 회사에 대한 고객에 대한 평가라고 되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래 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 회사에 대한 고객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뭘 하기 위해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두려면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 회사에 대한 고객에 대한 평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 후가 아니라 거래 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 전 서비스. 자, 거래 시 서비스입니다. 재고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재고의 품질은 어떤지.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다시 재오더할 수 있는지. 우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백오더죠? 백오더의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시간적인 부분, 또 주문의 편리성, 제품의 대체성 이런 것들은 거래 시의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 후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내가 사용해 봤더니 또 구매 후에 생각해 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객의 클레임 이런 해당될 수 있겠죠.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또 제품에 대한 추적, 포장, 수리 등 일시적인 제품의 대체도 뭐가 된다?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런데 거래 후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거래 전, 거래 시가 다 만족해야 되지만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건 거래 후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유지한다는 건 고객의 지속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유지하고 충성도,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는 어디에 해당된다? 거래 후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의 서비스 3단계 좀 중요해요, 여러분. 보실 때 3가지, 거래 전 서비스, 거래 시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 거래 후 서비스는 고객의 유지와 충성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뭐다?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생산되고 고객에게 전달되어지는 절차나 흐름을 뭐라고 얘기한다? 서비스의 프로세스겠죠? 제가 매장에 방문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요.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죠? 먼저 매장을 찾아간다. 입점한다. 안내받는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구매 결정을 한다. 계산한다. 그리고 내가 퇴점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생산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절차와 흐름을 우리는 서비스 프로세스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업에서는 고객 응대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그렇죠. 서비스 매뉴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비스 매뉴얼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해요? 기업 입장에서 이 프로세스는 인풋, 투입하고 또 산출물을 변환하는 과정도 서비스 프로세스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을 가해요? 환경. 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죠. 자, 고객의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객의 편의 공간도 제공해요. 공간 제공도 하고 있죠. 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의 용모 복장이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투입해요?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 우리는 그것을 인적 자원이다. 자원을 투입하기도 하죠.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기업의 활동과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것을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비스는 결국 상품이죠. 그렇죠.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를 뭘로 봐요? 우리가 재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산업에서는 서비스가 결국 그 자체가 상품이다. 그래서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가 생산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도 서비스의 생산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도 또 하나의 상품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객은 서비스 프로세스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지금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학습 서비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온라인 컨텐츠란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역할요? 학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고객은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생산 과정이 고객에게 당연히 공개되죠. 왜? 고객도 지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이 인사하고 안내하고 메뉴판 주고 서비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고객 눈에 그 서비스를 어때요? 체험하고 있고 지금 보고 있고 공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다, 서비스 매뉴얼이다, 또 서비스에는 흐름이다, 서비스 제공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돼요. 그럼 서비스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한다. 고객 만족의 증거가 된다. 자, 단순히 참여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참여한다는 건 고객에게 뭐가 돼요? 요즘 핫하죠? 경험. 내가 이 기업에서 경험해 왔더니 나의 경험 관리에 고려되고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상품인과 동시에 서비스 프로세스 안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이고 또 전달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각 단계와 서비스 전달자의 능력은 고객의 가시적이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여진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잘 웃어주는 거, 안내하는 태도,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저 제공받는 제공받고 있는 어떤 제품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품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재거래와 재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뭐다? 서비스 프로세스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그냥 넘기셔도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별표는 꼭 쳐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절차가 복잡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뭐 의료 서비스 볼까요? 의료 서비스. 먼저 뭐예요? 예약해야 되겠죠? 예약하고 접수하고 먼저 뭐 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중간에 검사하는 단계도 있죠. 자, 또 다시 수납하고 또 우리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찾아야 되는 이렇게 복잡한 서비스 절차가 있을 경우 고객도 뭐 한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참여와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는 꼭 고객 관점이죠. 누가 서비스를 전달받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관점을 통해서 반영돼야 된다라는 내용도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예,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 지금 누가 서비스가 생산된 걸 누가 지금 소비하고 있어요? 고객이 소비하고 있죠? 그럼 평가를 모니터 요원이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서비스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누가? 평가는 당연히 고객이 하고 있겠죠. 자, 고객의 기대 대비, 고객 만족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전에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한다면 자, 고객의 개별 니즈에 적응해야 되고 고객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니즈와 요구에 당연히 접목돼야 되고 기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님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객님 저희 매장에 오시면 고객을 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과대 광고 어때요? 기대 지수가 어때요? 무한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서 실제 성과가 갭 차이가 상당히 갭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고객의 기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과대 광고, 과잉 약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라? 기대를 관리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다. 자, 모든 의사결정에 누구를 고려해야 된다?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요?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고객의 뭡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다? 평가는 고객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일선 직원이나 지원 시스템이다. 고객에게 개별화 서비스 맞춰가기 위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직원들의 역할과 또 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걸 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4번 볼게요. 이것도 별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린 쇼스텍 자주 나와요. 서비스 설계 시 고려사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 초점?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돼야 된다. 서비스 매뉴얼이라는 거, 서비스를 설계하는 거는 누구에게 초점?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획되라. 누가 말했다? 린 쇼스텍입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는 별표 들어갈게요. 목적론적이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목적은 뭡니까?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성과를 뭐라고 봐요? 우리 이것을 고객 만족으로 보잖아요. 아, 고객 만족,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자, 고객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과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 시스템을 통한 실제 서비스와 상호 연관지어야 된다. 그렇게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것. 뭘 얘기하고 있다? 목적론이에요. 아, 린 쇼스텍의 서비스 설계 시 고려 사항 중 실제적인 가업 성과를 중시하고 성과 시스템 또한 실제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해서 하는 것. 서비스 프로세스의 목적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고려사항 어떤 것이냐면 전체론적으로 해야 된다. 서비스를 각 단계, 안내 단계, 맞이 단계, 이런 단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프로세스라는 건 처음에 시작부터 마지막 응대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활동으로 시각에서 인지하지 마시고 개별 활동을 하나의 시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 이것을 서비스 프로세스의 전체론이다 얘기하고 있다. 자, 린 쇼스텍 다시 정리하면은 고객의 초점으로 설계돼야 되고 목적론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론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우리 린 쇼스텍이 말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고려사항 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무형성을 고려해서 객관적, 정확성, 사실에 근거하여 방법론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서 너무 말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라? 간헐적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서비스는 고객 간의 상호작용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요거 조금 혼돈하세요. 자, 서비스를 설계할 때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맞지만 설계 과정에서 고려돼야 되는 건 고객만이 아니다. 종업원과 고객 모두 고려시켜야 된다. 누가? 린 쇼스텍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서비스라는 건 결국 고객과 직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고객에게 보여드릴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배려하고 또 서비스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직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과 고객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럼 시험 문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는 고객만 고려해야 한다라고 나와요.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는 종업원과 고객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 린 쇼스텍의 서비스 설계에 대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까지 봤고요. 우리 뭐 5개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마지막 얘기한다면 이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린 쇼스텍이 말한 거는 서비스 설계 시 고려 사항까지만 나왔었는데 요즘 여기서 좀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린 쇼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설계 위험한 어떤 실수다라고 보는 거겠죠? 위험한 요소를 4가지로 봤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나오지 않고 이 4가지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린 쇼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설계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을 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외의 것을 찾아주면 돼요. 너무 뭐 간소했다. 너무 심플하게 만들었거나 또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주관적 또 편향적인 해석이 있는 것. 이것을 위험 요소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 설계의 위험까지도 좀 봐주십사. 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모든 과정의 절차,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뭐냐는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결국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비스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거는 단순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라는 거대한, 어떤 재화라는 거대한 것이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가 생산되고 전달되고 그것이 고객에게 어떤 소비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인풋과 아웃풋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풋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투입하고 또 무엇을 산출하는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라는 걸 얘기할까요? 우리 어떤 인풋이 필요해요? 커피라는 열매, 커피 열매가 먼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마셨을 이 커피라는 아웃풋, 맛있는 커피. 맛있는 커피라는 아웃풋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커피 열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생산하는 사람, 또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 또 제조하는 사람, 어떤 인적 자원, 사람도 필요하겠죠. 자, 커피를 생산할 때 가지고 있는 장비, 마찬가지로 장비와 시설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것을 유통하려는 유통 관리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유통 구조도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의 인풋을 통해서 어떻게 아웃풋이라는 건 내가 오늘 먹은 맛있는 커피가 산출되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건 이것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여러분 알아두실 거, 학습하실 거는요. 이거예요. 누가 얘기했다? 마이클 해머. 자, 마이클 해머 교수 자주 나와요.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에서요. 마이클 해머 교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 이렇게도 인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뭐라고 정의했다?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된 활동의 집합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마이클 해머 교수가 정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뭐다? 고객을 위한 결과물,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의 집합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다? 마이클 해머 교수입니다. 누구다? 마이클 해머 교수다. 그렇죠?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마이클 해머 교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 내용 좀 꼭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요한 거는요. 자,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는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것에 대해서 산출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그런 활동의 집합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만 나눴어요. 뭡니까?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이거. 핵심 프로세스와 지연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는 여러분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이것을 핵심 서비스고요. 이렇게 창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연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 프로세스. 자, 지연 프로세스는 뭐 하는 거죠? 다른 프로세스를 지연하는 프로세스로 핵심 프로세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말 그대로 자, 어떤 것들이 있다? 경영, 지연, 물리적 지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기업의 내부적인 재무, 회계, 교육, 훈련, 감시부터 어디까지? 전산 시스템까지 포함될 수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핵심 프로세스와 지연 프로세스로 나눴는데 여기에 추가돼요. 어떤 것들이? 누가 또 여기에 분류하게 되냐면 자, 에드워드와 그리고 페퍼드 교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더 분류하게 되면은요. 경쟁 프로세스, 기반 프로세스, 변형 프로세스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학습해 두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각 프로세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지를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 볼게요. 핵심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지연 프로세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쟁 프로세스, 그리고 기반 프로세스, 변형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구별 지어서요. 자, 그럼 경쟁 프로세스는 뭐다? 경쟁사와 어떻게 했을 때 경쟁사보다 시장 내에서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기항적인 관점으로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원가 우위. 자, 경쟁사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도 해당된다. 그것이 뭐다? 경쟁 프로세스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 경쟁자보다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잖아요. 원가 우위라는. 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도 경쟁사보다 뛰어난 가치를,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해당될 수 있다. 자, 키포인트 뭐다? 경쟁자보다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경쟁 프로세스. 자,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경쟁자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 키포인트 뭐다? 자, 최소한의 가치를 기반이 되는 거 기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경우 위생적인 거, 위생, 청결 이건 뭐예요? 최소한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청결, 기업할 때 뭐 AS 이런 것들은 뭡니까?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경쟁 구조에서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결과물이 고객의 가치 있다 판단되어지는 프로세스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키포인트로 봐두세요. 여기 뭐 위생, 청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오는 키포인트는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변형 프로세스예요. 뭔가 변화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변하는 미래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급변하는 시대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변형 프로세스다 얘기하고 있죠. 아주 두 가지를 크게 잡아요. 뭐 하고 있어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학습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변형 프로세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과 학습 조직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은
변역 프로세스. 이렇게 학습해 두셔야 돼요. 자,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다음 중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건 뭐다? 변역 프로세스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경쟁사보다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기반 프로세스. 경쟁사보다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경쟁 프로세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부터 우리 변역 프로세스까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꼭 학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우리가 표준화한다, 개별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준화한다는 건 서비스가 동일하게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개별화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개별화한다. 우리가 1대1 서비스를 한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표준화는 왜 한 거예요? 우리가 대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업무 분담이 딱딱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라 대처 능력도 있죠.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요. 언제나 똑같은 일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A라는 대리점에 방문했을 때와 B라는, C라는, D라는 대리점에 방문했을 때 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돼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겠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준다. 대량 생산, 자동화, 분업화의 기능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뭐? 네, 표준화와 개별화입니다. 자, 그럼 개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취향과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맞춰주는 거겠죠. 고객별로 다르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거. 우린 그것을 뭐 개별화 서비스다 얘기하고 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연성과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우린 그것을 1대1 고객 맞춤 서비스, 개별화 서비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읽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곳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죠. 펀공형으로 유명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서비스 프로세스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서비스 표준화 얘기하고 있고요. 자, 싱가포르 항공이죠.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고가의 그 항공사죠. 그래서 서비스 개별에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는 뭘 해줬을까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지석, 자적제를 폐지했다. 뭐 이런 어떤 대량 생산을 위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렴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저렴한 항공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개별화 서비스입니다. 항공료가 어때요? 다 맞춰줘야 되니까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노동력도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항공료가 비싸요. 고객 취향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뭐 기내식도 어떤 종교나 사전에 종교, 건강, 채식 등을 고려해서 요청을 한다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더블 침대 좌석을 최초로 도입한 것도 싱가포르 항공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표준화와 그리고 서비스 개별화로 대표적인 거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에 대해서 분류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